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 그리고 그 법적 불이익에 대한 그러한 불이익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미성년의 청소년 고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라고 기재를 해놨는데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금지 업소입니다. 근데 일반 음식점은 그 구체적인 그 영업의 형태에 따라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인 경우도 있고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대해서 일반 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 판매,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주로 주류, 술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호프집 이런 데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영업이 형태 중에서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이 된다면 그 이유 또는 목적을 불문하고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 해당 청소년이 해당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 이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설사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청소년 보호법 규정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부자 또는 부녀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청소년에게 내가 영업주에 영업 주면서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그 딸에게 뭐 아주 미성년자인데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인데 그 테이블에다가 술 같은 것을 이제 서빙할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해당 청소년이 그 부모로부터 설사 동의서를 받았는지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되고 또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또 그 핵심적인 쟁점은 뭐냐면 미성년자인 청소년인지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되는 그런 쟁점이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을 했느냐, 연령 확인을 해서 청소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청소년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인데,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는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있어서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 이거에 의해서 그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청소년 연령 확인 의무를 다 하고 나서 고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청소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청소년인지 연령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고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청소년이더라, 그러면 당연히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고용이 인정이 돼버리면 1차 위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청소년을 실제 직접 고용한 사람, 실제 뭐 사장님이든 그 사장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뭐 매니저 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직책에 있는 사람이든 직원이든 다 불문하고 실제 행위를 한 사람, 고용한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형사처벌은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벌금형의 전과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전과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혐의가 일단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혐의가 아닙니다. 혐의 없음이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전과 기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하지 않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이것은 이제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이 아니죠. 그러니까 벌금을 납부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기소가 유예된 것은 혐의 없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이유로 19인생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행정처분에서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절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벌금형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제 그 행정처분이 이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다.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고, 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최초에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또 이에 대해서 불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기간이 단축이 되거나 또는 기간이 단축된 감경된 그 영업정지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이제 변경될 수는 있지만, 최초에 형사처벌로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러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받게 해달라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위반의 경우에 형사처벌은 약 100만원, 그 다음에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 수사가 되고 나서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사건 송치하고,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하느냐 기소유예하느냐, 크게 또 재판에 넘기느냐 기소하느냐, 약식 기소를 보통 하죠. 이 사안이 이 경미성 등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거와 별개로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처분을 하라라고 이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할청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 수사, 그러니까 검찰까지 다 포함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가 크게 세 가지인데, 혐의가 없다, 무혐의다 라는 거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소유예다,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굳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검사의 재량 판단 사항, 기소를 하지 말자, 기소유예다. 그렇지만 혐의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벌금형은 나오게 되면 보통 100만 원이다라는 거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다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러한 형사처벌의 문제와 행정처분은 또 원칙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뭐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그 판단의 주체도 다른 겁니다. 그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도 다른 거죠. 형사처벌은 사법경찰, 검찰, 법원에서 관여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은 이제 그 행정경찰이죠. 행정경찰에서 그 다음에 관할 시군구청장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소유예를 이제 맡게 됐다. 그러면 이제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아닙니다. 전과 기록이 아니고, 기소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벌금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2분의 1 절반으로, 원칙적으로 3개월 영업정지이기 때문에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 또는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제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준이, 산정 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별도 영상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시행령을 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은데요. 그 과징금 산정 기준은 이제 법령이 이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당시에 적용되는 최신 자료를 검색을 통하거나 또는 이제 행정청에 문의해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1개월에 15일에 해당하는 그 1개월 15일의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이 나은지, 이것은 결국 과징금 액수, 이것도 하나의 고려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 과징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1개월에 예를 들어서 1개월의 영업정지다라고 하면 연간 매출액을 찾습니다.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등급을 찾아가지고 그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이걸 찾는 거죠. 그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에다가 1개월이라고 했으니까, 1개월의 영업정지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의 영업정지는 1개월은 이제 30일입니다. 그러면은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에다가 1개월이니까 30일이니까 30을 이제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연간 매출액이 만약에 3억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8등급에 해당하고 그래서 39만 원 곱하기 30일이죠. 그러니까 30을 곱하면 1,170원이 70만 원이 70만 원이 이제 과징 금액이 되는 겁니다. 1개월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 금액이 얼마냐? 1,170만 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은 벌금도 안 나오고 형사적으로 전과 기록도 아니고 그리고 행정처분이 2분의 1로 된다고 하니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데 그럼 기소유예 처분을 뭐 받으면 되겠는데 뭐 다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전부 다 받을 수 있으면 뭐 전부 다 기소유예 처분만이 있는 것이고 벌금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존재하지 뭐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답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 뚜렷한 어떤 방법이 뭐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했더니 전부 다 기소유예가 나와버리면 질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방법은 이미 인터넷상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존재한다면 그 특별한 조치를 함으로써 모든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 여부는 오로지 당해 사건의 담당 검사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국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하거나 확정하거나 뭐 쉽게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볼 수밖에 없겠다. 왜냐? 그러면 형사처벌도 안 받고 벌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과도 아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줄어들어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3개월이 영업정지 1개월 15일 또는 영업정지 1개월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 이렇게 줄어들어도 또 그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심판 뭐 집행정지 신청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또 불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버리면 그 자체로서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벌금형에 지금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보통 100만 원 정도로 했고 벌금형은 전과 기록입니다. 형의 신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과 기록이고 형사 절차에서 형사처벌로서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람은 보통 한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고요. 그러면 이제 행정 절차에서는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주, 사업주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다.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하면 약식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을 이제 통상 받게 됩니다.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기소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벌금 납부 통지를 하고 당사자가 벌금을 완납하면 모든 형사 절차가 끝나는데 그런데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이제 나와서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7일입니다. 그 7일이라고 하는 불복 기간 중에 불복을 하지 않으면 그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이 되고 이거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사자가 그 7일 이내에 그 불복 절차, 그러니까 불복 절차로서 정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 출석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벌금액이 다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감경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올라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거 분립변경 금지 원칙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우도 드물고 내려가는 경우도 드물고 대부분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제 정식판 청구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불만족스럽다.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항소할 수 있고요. 2심에 그다음에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 제도로서 항소 및 상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문제는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할 수가 있고 정식재판에 대해서도 항소 상고를 해서 다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한 그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런 주장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증해서 이렇게 다툰다면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사 절차에 대한 불복 구제 방법과 그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 방법은 각각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공통적인 어떤 교차점이 뭐냐면 아까 형사 절차에서 기소의 처분을 받아버리면 벌금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전과 기록도 아니고 행정처분은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와 전혀 별개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든 영업정지 1개월에 15일을 받든 영업정지 1개월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불복해서 감경 등 또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인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과 그 법적 불이익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한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